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수학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취학 아동 아이들 수학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미취학에 대한 부분 질문 주신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위의 학년 아이들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그것들도 함께 풀어보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답노트 이야기가 좀 있어요. 수학교실 수학교실 얘기를 하다가 수학교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수학교실에 참여하신 어머님 중에 오답노트에 관해서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답노트 합시다, 오답노트 하세요, 오답노트는 어떤 방향으로 하냐 하면 심화 문제집을 풀고, 개념 문제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심화 문제집을 풀고 똑같은 문제집을 사서 틀린 걸 체크해서 그것들을 모으면 아이의 훌륭한 오답 노트가 됩니다. 손이 많이 가는 관리보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효율적이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의 단계를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네.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어머니는 아이가 이제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과 심화 문제집도 풀리고 했어요. 근데 오답 노트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초등의 모든 문제집 또는 심화 문제집들을 오답 노트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특히 가정학습을 하는 아이들, 엄마와 함께 홈스쿨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심화 문제집을 다지기를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학원이든 아니면 학습적으로 심화 문제집은 오답 노트를 다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4학년 전후 또는 이제 3학년 교과 학습을 본격적으로 하고 심화까지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오답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어떤 문제 제기를 하셨냐면, 저희 아이 1학년인데 심화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그러면 그 1학년 아이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오답 노트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셨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답 노트를 다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지기가 고민이 된다고 하시면 그런 방법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학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어려운 문제들은 다음 학년에, 다음 학기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지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지기를 하지 않더라도 꾸준한 학습을 하면 다음 거에 반복되고 하는 자연 반복은 있기 마련입니다. 있기 마련이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엄마의 입장에서 집에서 선생님이 되는 거죠. 집에서 엄마랑 공부하면 선생님의 역할을 엄마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화 다지기는 고민을 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 관리를 편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해 드린 거지, 오답 노트라는 것 자체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좀 가치 판단에 있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지기가 걱정된다 하면 틀린 문제 위주로만 다시 풀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집을 다시 사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오답 노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초등학생인 어린아이들 벌써 오답 노트 다 하면서 오답 노트라는 걸 관리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지기, 심화 부분에 대한 관리, 못한 문제의 관리,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린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또 하나,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을 지나다 보면 초등학교 2학년에 시간 계산 부분을 배우고요. 처음 배워요.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 또 나오는데
또 배워요. 자세히 보면 초단위로 하는 게 3학년에 나오고 초단위 전까지 분단위까지가 2학년에 나온다라고만 단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 초등학교 3학년은 계산 위주예요. 그래서 세로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2학년 2학기도 계산을 요구받고 계산을 해요. 근데 그 계산은 세로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60분이 채워지면 1시간이고 그리고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오후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바뀐다라는 걸 적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알고 시간의 양감이라는 건 이 정도 시간은 이 정도야. 뭐 하루는 24시간이야. 그거는 나의 생활이 이렇게 뭐랄까요, 하루에 어떤 반복되는 일상들이 돌아가는 그 시간이야. 1시간은 수업 시간을 한번 하고 쉬는 시간이 있는 정도야. 뭐 이런 양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계산을 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2학년 2학기의 시간 계산은 교과서에 지도서에도 세로셈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유사한 예가 뭐가 있냐면 3학년에 각도를 배우는데 각도를 직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1직각, 2직각, 3직각, 4직각이 되면 한 바퀴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고 해서 직각으로 배워요.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1도, 2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이 무엇이냐, 선과 선 사이에 벌어진 정도고 그걸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위에 많이 찾을 수 있는 직각이에요. 그래서 3학년에 각이라는 것을 양으로서 아이들이 처음 알게 하기 위해서 직각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4학년이 되어서 1도, 2도, 3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3학년에 각 배우는 것도 예를 들면 사직각이다 하면 직각이 4개가 되니까 한 바퀴로 돌아오는 건데 한 바퀴는 360도고 360도를 4개로 나누면 90도고 90도가 4개면 360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네. 측정과 관련되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겁다, 가볍다를 구분할 수 있게 가르쳐요. 1학년에. 그래서 이렇게 시소를 타면 내려가는 쪽이 무거운 거야, 올라가는 쪽이 가벼운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측정들은 처음에 무게에 대한 것이 무겁다, 가볍다 또는 길다, 짧다, 길이, 시간 40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1시간 반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먼저 알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흐름에 따라서 셀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계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공부 중에서 유사하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무게를 어려워한다, 길이를 어려워한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게에 대한 개념을 아이가 직관적으로 정립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예를 들면 풍선과 책이 있는데 책은 작고 풍선은 크지만 책은 무거운 거야. 직접 들어보고 풍선은 가벼운 거야. 시소를 탔을 때 무거운 건 내려가고 가벼운 건 올라가. 물에 쟁반을 놓고 뭘 올렸을 때 더 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무거운 거고 덜 내려가는 건 가벼운 거야. 요런 직관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첫 번째 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그 개념을 생각하면서 풀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취학 단계에서도 사고력 문제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게 하는 과정이 많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는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개념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이 된다라고 가정하거나 그렇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아이들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아이가 그 직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겁다, 가볍다는 실제로 무겁다, 가볍다를 아이가 느끼고 그게 내 생활 속에서 나와 어떤 생활 속의 현상들이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알도록 하는 게 먼저 돼야 돼요. 먼저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각도 이게 직각이야. 그러면 2개가 되면 직각 2개는 이 정도의 각이 되고 3개가 되면 이 정도의 각이 되고 라고 하는 양감. 시간 계산도
2학년 2학기 때 계산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세로셈법을 먼저 가르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거나 하면 제일 기본적인 뭔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수학은 계산법을 가르쳐서 훈련시키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 아이들이 답을 내기 위한 기술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고, 그 직전은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특히 어린아이들, 미취학 아동이나 아니면 초등학생 저학년 또는 초등학생 전반적으로도 한 4학년 내외로 이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추상화 될 수 있는 거로. 근데 교육과정으로 보면 그 추상화를 하는 교육과정은 실제로 이제 중등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이 가르쳐 보고 실제 이제 아이의 성장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내외에서 좀 넘어가요. 직관적인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거에서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인지발달 단계가 그렇게 넘어가는데, 측정과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아이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대부분 얘기를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되게 중요하게 물어봐 주셔서 요거를 대답을 해드리면 뒤에 이제 질문하신 것들은 추가를 하면서 미취학 쪽은 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 미취학이 아닌 부분들도 쭉 연결해서 답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7세 남아 키우고 있어요. 연산 문제집을 풀고 있고 5분 내로 2쪽씩 오답 없이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게 엄마가 잘 얘기해 주시고 있고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고 있는데, 주의를 보니 도형 문제집도 하고 있고 사고력 문제집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학 지금부터 연산, 그러니까 정확히 적어주신 거 그대로 연산, 교과, 도형, 사고력 등 여러 방향으로 해볼 수 있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사고력이나 도형도 해야 하는지 이런 방향성을 좀 잡아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상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이제 부모로서 아이한테 요 정도를 해주면 학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걸 꼽자라고 하면 연산과 한글입니다. 네, 연산과 한글. 연산과 한글은 원래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학교에 들어가면서 배우게 되어 있고, 수학 교과서도 1, 2, 3, 4, 5부터 배워요. 근데 왜 연산을 배워 놓으면 학교 생활에 적응이 된다고 하느냐, 한글을 해 놓으면 적응이 된다고 하느냐. 한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배우고 연산도 다 배우죠. 배우는데 왜 교과서는 처음 배우는 것처럼 되어 있느냐.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2학년까지도 1학년과 2학년은 처음 공부한다라고 가정하고 가르쳐요. 체계적으로 시작합니다. 유치원에서 뭘 했으니까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한글과 연산을 안 하고 들어가도 학교에서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현실은 대부분 배워서 들어옵니다. 유치원에서도 하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그 정도는 좀 가르쳐서 학교에서 잘 적응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왜 미리 가르치고 왜 대부분 배워올까요? 얘는 연습들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른 것들은 무겁다 가볍다의 개념 이런 것들도 배우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거는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순간 생활 속의 경험들로 체득되게 되어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연산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연산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 어려워하지 않고 아이가 수월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 연습해야 될 것 중에 미리 연습을 해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연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산, 교과, 도형, 사고력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산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교과는 제가 이제 저의 가치관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하지만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키지 않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시키고 마음 놓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학교 들어가서 교과 어떤 것들을 배우는데 그 교과 문제집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누구는 한다던데 해서 그게 불안하시면 시키세요. 불안한 것보다 그게 나아요. 시키시는데 교과의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더 무거워. 이 두 개를 두고 더 무거운 물건을 고르시오. 풍선과 책,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풀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보다는 만약에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면 더 폭넓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사고력 교재들을 선택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고력으로 넘어가는 얘기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의 수학 교과는 연산이라는 연습과 그 다음에 어떤 직관적인 개념 잡아가기, 수학을 처음 배우는 아이야 라고 접근하는 내용들 위주기 때문에 사고력,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리고 공부를 좀 시킬 거다라고 하면 사고력 문제집들을 풀리시는 게 훨씬 교과서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는 뭐냐 하면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 밑에 단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해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더 풍부하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수학을 앞으로 잘하게 좀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더 만약에 그러니까 더 뭔가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풍부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뭐 여기까지 해야 되고 그런 게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재미있게 아이가 재미있어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고력 교재는 초등학교에 올라가도 2학년 이러면 2학년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2학년의 개념들을 다루는 순간 2학년 걸 알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력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심하거든요. 대부분 심하라면 그 학년의 기본기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아 시기에 선택을 하실 때도 7세라고 해서 7세 걸 선택하기보다 7세라면 6세 걸 선택해서 쉽고 재미있게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도형, 그 다음 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토라는 교재가 처음 나오면서 도형 문제집들이 쭉 여러 다른 데에서도 이제 따라 하듯이 나왔어요. 물론 아주 오래된 이제 천재교육의 도형 박사 이런 책들도 있었거든요. 20년 됐어요. 그 책도 20년 넘었어요. 근데 그 책은 좀 쉽고 체계적으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기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플라토는 뭐가 장점이냐? 가벼워요. 가볍다는 얘기는 연산하듯이 도형의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가볍게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할만하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풀리면 재밌어요. 수학은 풀려야 재밌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면 도형이 꼭 필요하냐? 그런 얘기는 아니다. 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연산이 학교 올라가서 학교 공부를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1, 2학년은 대부분 연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산해주면 기본기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할 여력이 있다면 사고력을 시키되 쉽고 재미있게 시킨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교과는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건 자유. 이거는 저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력을 시킨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질문에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물어보시는 거에 위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참 많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미취학을 주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미취학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내가 엄마로서 지금 아이의 수학적인 앞으로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일 노력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뭘까요? 라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학습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정서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서라는 것은 문화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는 환경과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학습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놀이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교구 위주로 하는 학원에 다닌다라고 해서 아이들 수학 실력이 크게 늘진 않습니다. 근데 큰 장점이 하나 있죠. 뭐죠? 수학을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뭔가는 뭐냐면 집에서 엄마가 입으로 내어주는 수학 문제를 재미있게 고민하고 답할 수 있고, 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추천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집에 화이트보드 칠판 같은 걸 붙여서 뭐 자석으로 뭘 붙이면서 논다든가, 한글도 붙이면서 연습을 한다든가, 거기에 이제 뭐 퀴즈를 내서 이렇게 놀아본다든가, 이 부분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초등학교 3, 4학년이 돼서 이걸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제가 3, 4학년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어머님들 이렇게 그러니까 2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강연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는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10을 만드는 게임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다고 하고 나서 다른 강연회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거 했다가 부부싸움 나고 가족들끼리 엄청 싸웠다고. 갑자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아이가 이 딱딱한 분위기에, 딱딱하다라는 이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딱딱한 분위기에 공부는 앉아서 하고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 있는 아이가 놀이처럼 이렇게 하자고 하면 똑같이 문제집 풀자고, 수학 문제 풀자고 하자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 같은 걸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보드게임이에요. 네, 보드게임. 가족끼리 뭔가를 가볍게 경쟁을 하든 어떤 문제를 푸는 어떤 환경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건 보드게임이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길게 첫 번째 답변을 했고요. 다음, 초1 어린이인데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문제집은 어떤 게 좋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이와 감정 상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아이와 감정 상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어머니가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못한다고 혼내시지 않으셔야 되고요. 못하는 건 혼낼 게 아니다. 왜 못하는 거, 수학 문제 못 푸는 거로 왜 혼나냐? 그거는 엄마가 아이의 기대치 때문에 답답해서 혼내는 거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문제 못 푸는 거로 혼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